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일 12월 CPI 확인 이후에 급등했던 피로감 때문인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후출이 되면서 나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M7 종목 전부 다 빠졌고요. 특히 애플과 테슬라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원이 0.7%. 요즘은 이렇게 근원 지표에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플이 요즘 조금 부진합니다. 4%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해 8월 5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판매량 저조나 반독점 조사 외에는 뚜렷한 하락 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등도 하락했고요. 장중 4.7% 넘어서는가 싶었던 10년물 다시 4.61%를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코스피는 다시 2,52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 이후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에서의 훈풍을 이어받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반년 만에 21만 원 회복이 됐고요. 삼성전자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달러 환율 1,450원 중반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게 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또 무순위 청약 제도와 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제도를 손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하우머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뉴욕 증시는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미 시장은 크게 오른 데다가 투자자들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취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특히 재무장관 후보자인 스콧 베센트의 발언으로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크게 빠지면서 오늘 0.16% 떨어졌고요.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자 각각 0.21%, 0.89%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특히 애플이 크게 빠지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애플은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오늘 4% 넘게 급락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크게 빠졌는데 어제 션 더피 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은 오늘 0.62% 올랐는데요. 브로드컴의 협력사인 TSMC가 호실적을 내놓자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스콧 베센트의 청문회를 통해 예상대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관세의 3가지 활용법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연방정부 수입을 증대하고 또 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하면서 관세 정책을 정당화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그래도 오늘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호재도 많았습니다. 우선 연준의 영향력이 큰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는 간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인플레 지표가 계속 우호적이라면 올해 상반기에라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4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면서 3월 인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낙관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소폭 커졌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대체로 첫 인하가 5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또 올해 2번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TSMC는 AR칩 호황에 힘입어서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TSMC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8%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57% 증가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겼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것은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공정이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요. 이는 빅테크 고객사들의 첨단 반도체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TSMC는 올해 1분기 매출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번 수치는 앞으로도 AI 열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밤사이 나온 지표들은 엇갈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점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지난달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1월 수치는 상향 조정됐고 또 국내 총생산 산출에 쓰이는 통제군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아직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고용 지표도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지만 21만 건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밑돌아 아직 고용시장은 탄탄한 상태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예상 밖으로 폭등했는데 신규 주문지수와 기업 활동지수를 포함해서 물가지수와 고용지수 등 거의 모든 하위 항목이 상승하면서 이번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지표는 ISM 제조업지수의 선행지표로도 불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제조업지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들은 대부분 강한 미국 경제 흐름을 나타냈지만 원로회사의 발언에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2년물 국채 수익률 모두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자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에서 떨어졌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7%, 0.87%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트럼프 취임식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여러 이벤트가 예정돼 있을 텐데요. 시장이 이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TSMC가 TSMC했습니다. 다시 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요. 지난 4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우리 돈 38조 4천억 원에 달했고요. 순이익은 16조 원을 돌파하면서 무려 57%나 뛰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AI 칩 주문을 싹쓸이 해간 덕분인데 특히 1년 전 매출의 6%에 불과했던 3나노 공정 비중은 26%까지 크게 뛰었고 5나노도 34%, 7나노 14% 등으로 집계돼 선진 공정 비중의 74%에 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망치도 또 한 번 높여 잡으면서 낙관론을 제시했고요. 또 최근 제기됐던 큰손 고객 엔비디아가 주문을 줄였다는 소문에는 웨이저자 회장이 직접 입을 열고 소문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젠슨 황 CEO 역시 이와 관련해 오히려 주문을 늘리고 있고 블랙웰 시리즈도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서 실리콘 방패도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자국 반도체 기업이 해외에서 최신 공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는데 더 이상 미국에서 2나노 칩 생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이에 따라 3년 뒤로 예정돼 있던 TSMC의 미국 내 2나노 공정 도입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틱톡을 구하기 위해 트럼프가 나섰습니다. 현재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데 트럼프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90일 동안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이자 바이트댄스 주주인 억만장자 제프 야스와 만난 뒤 틱톡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기업인들 사이 오픈런까지 벌어지며 인기 티켓으로 등극한 트럼프의 취임식에 틱톡 CEO도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 시행일이 트럼프 취임식 바로 전날인데 일부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도하기도 했고요. 만약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틱톡의 운명은 트럼프 취임 이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들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중국 업체 25곳이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는데요.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국 대표 빅테크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한 주프 AI가 포함됐고요.
제재 대상인 화웨이를 지원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쏘프코도 거래가 막히게 됐습니다. 특히 쏘프코는 대만 TSMC가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넘겨줘 이 업계를 발칵 뒤집어놨는데 이 같은 뒷문 거래를 막고자 이번 규제안에는 14나노 혹은 16나노 이하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종전 규제가 7나노 이하였던 것에 비하면 강도가 한층 더 강해진 셈이고요. 삼성과 인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등이 영향권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내놓기만 하면 동이 나던 아이폰이 화웨이와 비보 등 토종업체에 밀려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콧대 높던 애플이 전례 없는 할인까지 나서며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지난해 출하량은 17%나 급감하면서 주저앉았는데요. 4분기만 놓고 보면 중국 내 매출 4분의 1이 날아가는 등 4개 분기 내내 매출 감소세를 보였고요. 연간 매출 감소 폭은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반면 탄력을 받은 중국 업체들은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고의 분기를 보냈습니다. 애국 소비를 등에 업은 토종업체들은 최근 중국 정부가 재차 보조금을 풀기로 한 데다 기술력까지 올라와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회심의 카드였던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팀쿡 CEO가 이례적으로 3차례나 중국을 찾았지만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사이 현지 경쟁사들은 자체 AI 기능까지 적극적으로 내놓으면서 멀찍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의료 AI주가 시세 분출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인 코어라인 소프트가 개발한 AI 기반 폐암 검출 솔루션이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등재됐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이름은 A뷰 LCS인데요. 기존의 의료진 판독 대비 더 높은 정확도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는데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한 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 의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젠키룩스의 암 진단 기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에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였는데 먼저 호재 있었던 코어라인 소프트와 젠키룩스가 상한가 기록했고 DNA 링크가 10.15%, 딥노이드가 7% 넘게 올랐고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6.2%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안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과 함께 AI 보안 정책을 논의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MS는 이 자리에서 8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하고 AI 규제 완화와 함께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보안 솔루션을 수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AI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MS의 보안 파트너사인 모니터랩과 한싹 등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또 센즈랩의 경우 MS의 애저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을 공개하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센즈랩과 모니터랩이 상한가 기록했고 한싹이 23.18% 올랐고요. K사인이 13.16%, 또 ICTK가 11% 넘게 올랐습니다. 양자 암호주는 2거래의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 준비의 해라고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트 등 관련주들이 연이어 폭등하자 우리 증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와 달리 MS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며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인 퀀텀 레디 프로그램도 발표했는데요. 또 정작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던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있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양자데이를 포함하는데요.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에 우리 양자 암호주들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먼저 한국 첨단 소재가 22.45% 시세 분출했고 또 ICTK가 11% 넘게 올랐고요. 아이윈 플러스와 QSI도 8% 넘게, 또 라운 시큐어가 4.2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도 어제 강세 보였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테슬라는 무려 8% 넘게 오른 428달러에 마감했는데 이는 종가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신형 모델 Y가 중국에서 인기를 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가 1년 내에 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점이 호재였는데요. 또한 국내 업체들이 테슬라의 신형 모델 Y에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더욱 큰 호재였죠.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먼저 관련주 살펴보면 AFW가 29.74%, 피노가 15.67% 올랐고요. 이녹스와 에코앤드림이 8% 넘게 올랐고 마지막으로 캠트로스가 6.56%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땡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금리 발표에 따른 영향보다는 이 CPI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는 무사히 넘긴 시장, 이제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2% 상승해 단숨에 2,530선 부근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1.8% 가까이 올라서 720선에 안착했습니다. CPI로 나타난 미국발 훈풍이 이어진 영향이었습니다. 한은금통위가 어제 기준금리를 3.0%로 유지했습니다만 장중에 약세장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적 기조를 자체를 바꾼 게 아니란 해석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어제는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16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5,700억 원 갔다곤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는 쌍끌이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2,267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3,200억 원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시총 10위권 내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6개월 만에 21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를 조기 공급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TSMC 4분기 호실적과 가이던스 서프라이즈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도 1%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강세였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0.68% 조정을 받았고 네이버 보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9개 종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미국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올랐는데요. 알테오젠이 2.8%, HLB가 6% 가까이 올랐고요. 리가켄바이오가 4%대, 삼천당대약이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휴젤 같은 경우에는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50전 내린 1,456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한은금통위의 기준금리 유지를 소화하면서 소폭 진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60원대 부근까지 다시 올랐다가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유력 인사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환율은 1,456원 40전입니다. 외환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 연초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연기금이 우리 시장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기금은 지난달 계엄과 탄핵 사태로 시장이 흔들릴 때 나홀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연기금 지난달 16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9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다른 기관이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는 무려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가 순매수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한미반도체도 10위에 자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등 바이오주, 그리고 하나오션과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주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 저점 통과 인식이 커지면서 연기금 매수세에 불이 붙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한국 반도체 상위 종목이 작년 고점 대비 40% 하락한 상황이라며 연기금이 저점 시그널을 확인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본격 상승을 앞둔 새로운 사이클이 예열되는 구간이라고 밝혔는데요.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들 참고하시죠. 오늘 개장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4분기 국내 총생산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법적 지위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텐데 AI 교육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력설비와 가상자산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전력설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력 부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한 데 더해서 LS 일렉트릭이 머스크 CEO가 설립한 인공지능 AI 개발사 xAI의 데이터 센터용 전력 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는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조치를 사전 통보하자 비썸코리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 수혜를 얻었는데요. 관련주들 오늘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갑자기 굴러떨어진 애플 등의 영향으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별다른 악재가 없었던 터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단기간 급등한 만큼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전력기기나 원전 같이 확실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좀 낙폭이 컸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뭐 종목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 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하락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뭐 애플이 4%, 시총 1위 애플이 4%, 엔비디아가 1.96% 같으면 거의 2% 빠지고 네네. 테슬라가 또 4% 가까이 빠지고 이랬는데도 지수가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89%라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다 네, 선방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특히 TSMC 실적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도 뭐 램리서치 아니면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또 올랐고. 아까 진짜 부러웠던 거는 굿모닝 마켓에서 소개할 때 매출액하고 순이익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파는 족족 다 순이익입니까? 지금 사상 최고일 거예요, 아마 분기 기준으로. 정말 저런 마진 같으면은 저분은 뭐 너무 부러운 게 너무 많네요, 바깥에. 네. 아니 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7번째 시험 비행 실패. 예, 오늘 스타쉽 7번째 런칭이었는데 오면서 화면 예, 영상 보다가 영상 왔는데 좀 보셨다면서요? 예,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모였어요. 지난번에 이제 바다에 착륙을 했는데 이번엔 좀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아유, 실패랍니다. 예. 그래요.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올해 더 많이 발사할 거래요. 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저렇게까지 대단했어요, 그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 주니까 확실히 시장 흐름이 확 분위기가 바뀌네요. 네, 오늘 또 한번 짚어봐야죠. 네,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이 부장님. 네. 예, 이거부터 궁금해가지고 금년 들어서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좋죠? 일단은 6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작년. 과거 2000년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2000년대 들었어요. 네, 2000년 12월, 2008년 11월. IT 버블하고 금융위기 바뀌었고요. 그러네요. 한국 코스피가 12월 달에 하락한 게 국내 정책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서 5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언제 있었냐를 봐도 2번밖에 없습니다. 2004년 7월, 네. 2021년 11월. 근데 이 4번의 케이스 중에 3번이 이때가 장기 조정의 마무리였고 예. 이제 상승 추세 전환하는 시작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다만 2021년 11월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때는 12개월 뒤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거든요. 더 빠졌습니다. 네. 네. 이때는 좀 특징적이었던 게 코로나19 이후 그리고선 경기가 급반등했다가 좀 꺾이는 시점에 기억하시겠지만 22년 초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했던 시점이라서 예. 차별화된 흐름이다.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좀 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서 이때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는 12월 달까지 뭐 국내 정책 리스크까지 반영되면서 계속적으로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 반전의 시작점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리거 포인트는 달러 인덱스 110을 가는 와중에 예. 원달러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라는 전환점이 나오면서 네. 1월 3일부터 외국인이 순매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증시 반전이 좀 세게 나왔고요. 또 특징적 어떤 거는 아까 뉴스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연기금이 네. 연초부터 좀 세게 들어왔거든요. 예. 최근 연기금 매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데 예. 지금 연금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아하. 10월 기준으로 보면 12.3%밖에 안 돼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올해 예상은 14.9. 근데 11월, 12월에 코스피가 6% 빠졌거든요. 예. 12%가 깨졌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 올해 목표 대비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다고 본다면 그걸 좀 채워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11월 달에도 2조 이상, 12월 달에도 2조 이상, 그리고 지금까지 1월 16일까지 1조 이상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평균 1,000억 정도는 계속 사고 있어서 외국인 연기금 순매수가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돌아도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네. 하이닉스만 산다는 말이 있던데요. 뭐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 대비 네. 매수 규모를 보면은 예. 압도적으로 사는 건 조선이고요. 네. 어허. 그리고 반도체를 따지고 본다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한 3, 4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를 사야지 어느 정도 시가총액 대비 좀 규모가 네, 될 텐데 네. 지금 그 정도의 강도보다는 전자는 실적이 나온 뒤에 조금 주저주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파는 건 아니고요.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 TSMC 실적이 나온 것처럼 예.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세게 올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페어웰 굿바이.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그에 앞서서 이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재무장관 지명자 스캇 베센트 네. 그 인준 청문회 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일단은 재무장관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너무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트럼프 2기 시작점이 저는 오히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주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그래요? 분위기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세 정책, 그러니까 예. 통상 정책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흠. 통상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감안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지수가 1,4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400포인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9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 예. 대중국 관세를 3.1%를 17.6%까지 끌어올렸을 때보다 더 높아요. 불확실성 지수. 불확실성 지수. 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선반영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센트도 계속 말하는 게 관세는 협상 카드입니다. 네.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속도도 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중국에 갑자기 20% 관세 부과하고 보편 관세를 확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게 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상반기 중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 통상 정책에 대한 과도한 생각들은 좀 진정되고 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선수요입니다. 네. 관세 부과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쌀 때 재고를 쌓아놓자. 네. 그래서 교역이라든지 네.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상반기 중에. 예. 그렇게 된다면은 상반기 중에는 불안감들은 진정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요 유입으로 인한 경기 회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오히려 시장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좀 밀려나 있던 종목들, 밀려나 있던 뭐 증시들은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은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수입해놓고 네. 뭐 좀 재고로 쌓아두더라도 네.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교역량도 평소 대비 늘 수도 있고 네. 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관세가 생각만큼 그렇게 타격을 주는 정도도 아니다. 충격적이지도 않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가면 또 엽기적 효과는 나타날 수도 네. 있는.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가 좀 더 좋다는 말씀을 계속 네. 드리고 있거든요. 상고하저 패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기대가 낮아져 있던 만큼 조금이라도 긍정적이면 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트럼프 2기 정부 체계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빠르게 진행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가 통과된 다음에는 그 각 부처들에 가서 이제 업무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보편 관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좀 더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증시 흐름은 이제 상고하죠. 네, 상반기가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도 비슷한 흐름일 텐데 저는 우리나라가 상고하저일 수 있다. 미국도 비슷할 것 미국도 같습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분석 자료, 특히 IMF 분석 자료를 보면은 보편 관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나라가 미국이라고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든지 좀 정책 드라이버가 걸렸을 때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보편 관세나 아니면은 대중국 관세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기 때랑 다른 것은 미국을 제외한 전 나라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이 가장 타격이 크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 그래요. 또 이민 정책 또한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밌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물가는 별로 안 오른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를 타격을 받을 거니까. 아,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네. 그래서 IMF 전망을 보면은
경제는 미국이 가장 타격이 크고 물가는 거의 안 오른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 네. 때문에 관세가 들어와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그 행정부가 더 빠르게 관세 정책을 펼칠까라고 보기보다는 1대1 협상을 통해서 이득을 최대한 얻으려는 그런 협상 카드로서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트럼프 2기를 바로 이제 앞두고 네. 증시 관련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들 중에 네. 뭐 그게 어쩔 수 없죠. 썸네일을 갖다가 아주 화끈하게 달아야 이렇게 자극적으로, 한번 예. 들어가 보게라도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보게 되는 것 중에 뭐 오른다 하는 거는 뭐 대충 그거 한데 이 신호 떴습니다. 이제 곧 폭락 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그렇죠. 자, 우리 이경민 부장님은 네.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거 뉴욕 증시도 고점을 이미 지났거나 네. 근접해 있다. 이러다가 한번 꼬꾸라진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 딱히 왜 그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폭락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경기가 꺾이고 고용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돌아서겠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많이 못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다는 이유로 폭락할 이유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와 통화 정책 간의 엇갈린 흐름들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둘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면서 하단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빠지기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는데 다만 여기서 키는 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예.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까지 흘러갈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중국이 경기가 좀 바닥을 짚고 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국 경기가. 네. 네. 일단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발표되는 GDP 성장률도 4분기만 놓고 본다면 5%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4.9%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는 그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됐던 수출입 데이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 본다면은 예. 중국 경기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유럽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고 한국도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은 상승을 하더라도 좀 상승 탄력이나 강도가 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 쪽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상반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폭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답답한 흐름,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좀 안정되면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좀 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 그 정책 당국이나 중국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지력이 뛰어날까요? 네. 5% 성장할 거야. 정확하게 5% 성장하고 그렇죠. 대단해. 돌려서 네? 돌려서 얘기하신 거죠? 오, 네. 우리도 좀 네. 그랬으면 좋겠네. 뭐 예측대로. 자꾸 이렇게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뭐 지금 금리는 내려야 되지만 뭐 환율 때문에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고 우리도 딱 우리 3% 성장하면 3% 성장 딱 해주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스카페센트가 어찌됐건 2017년 그때 시행됐던 그 공화당의 그 감세 네. 정책 이게 올해 원래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연장으로. 연장이 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감세 연장은 필수라는 얘기를 하고 예, 있어서 그건 미국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뭐 부장님 말씀은 이제 뭐 그동안 좀 부진했던 아. 중국이라든지 네네. 유럽 이런 국가들의 좀 기대 수익률을 더 네. 높여볼 수 있고 미국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네. 말로 저는 해석이 네, 됐는데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 인물들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미국은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은 계속 예, 좋겠죠. 그런데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감세가 연장된다고 해서 더 센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거고 네, 네, 지금 네, 상황들이 지속되는 네. 거라서 네. 이게 만약에 중단된다면 좀 충격이 있겠죠. 근데 연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상 유지라는 측면에서 네. 좀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지 이게 상승 동력으로 되긴 좀 어렵겠다. 그래요. 오히려 감세가 더 많이 돼서 법인세도 인하 더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조금 슬로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미국 기업들 전체 기업의 한 대부분이 전체를 따지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0-40%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한 60-7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달러 강세로 인한 여파를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오히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은 너무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쭉쭉 갈 거야. 실적도 이 정도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했던 기대감들이 좀 톤 다운 되면은 그냥 나쁘다라기보다는 실적은 올라가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미스하게 된다면 시장의 힘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과거 전통적으로 달러가 좀 쉬어갈 때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잘 나왔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일시적이라는 영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말 소비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이 있어서 아마 1분기 때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여파들이 좀 반작용으로 들어오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시간이 나오고,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금리 인하 많이 한다라는 전망이 그러니까요. 들어오면서 네. 좀 받쳐주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경기 흐름과 통화정책 흐름 간에 좀 엇갈림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탱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중에 네. 이제 2017년에 이제 그거 했던 감세안 금년에 올해 말에 만료 예정인데 이걸 갖다가 연장해야 된다 하면서 했는 얘기가 이제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4조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 그리고 이게 감세안이 연장이 안 되면은 맞습니다. 미국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어떤 추가적인 세금 네. 부담이 한 4조 달러 그렇죠. 정도나 된다니까 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의회가 지금 뭐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다 그거 했으니 네. 공화당이 됐으니 뭐 특별히 그건 없겠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크게 영향은 없. 반대는 근데 하지 아까 않을 것 이제 같아요. 이경림 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거 하네요. 네. 그냥 감세안이 연장되면 현 상황의 유지니까 특별히 좋을 건 없고 네. 이게 감세안이 연장이 안 되면, 되거나 네. 아니면 이 감세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든다면은 시장 그거 할 수 있겠고. 네. 예, 그리고 요즘이 어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제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분 아무래도 저 파월 다음을 노리는 것 같아요. 부의장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부의장. 나오고 그렇지. 이사에서 부의장 네. 거쳤다 의장 가야지. 근데 지금 완전 발언 강도는 보면 나 바로 의장 갈래 하는 분위기인데 네. 대통령님 저 보이시죠 하면서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로금리, 저금리 계속 강조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3월 때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지금 1월 달에, 아니 12월 달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매파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은 금리 인하 2번, 26년 금리 인하 2번, 27년 금리 인하 1번으로 열어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질 수 있어도 인하 사이클은 지속된다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물가가 좀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2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네. 꺾이게 된다면 예. 바뀌겠죠. 많은 분들이 야, 연준이 그렇게 쉽게 바꿔? 굉장히 쉽게 바꿉니다. 2024년 3월 달에는 24년 연간에 금리 인하 3번 한다 그랬고요. 6월 달에는 1번 한다 그랬고요. 9월 달에는 4번 한다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물가나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3월 FOMC를 전후로 해서는 금리 인하가 3번 이상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코어 CPI가 4개월 만에 둔화되긴 했는데 네. 1월 달부터 다시 물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반등한 이유 중에는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허리케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는 1월부터는 다시금 하향 안정세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시타임에 출연하셨던 이충광 대표께서는 이제 시장이 무슨 금리 인하의 시기나 횟수 여기에 너무 이제 그렇게 작년처럼 민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작년 같은 시장 분위기고 작년 같은 어떤 이 시황 분석가들의 뭐 습관이나 버릇이었다면은 크리스토프 월러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줄어든 시장에 네. 잘하면 4회, 네. 뭐 못해도 3회까지는 하면은 네. 증시가 확 떠줘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가 못하더란 말이죠. 네, 네. M7은 오히려 다 떨어지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거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부장님?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월러가 작년 같았으면 시장이 환호할 만한 발언을 저렇게 세게 해줬는데
관세 부과 때문에 무슨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얼마나 기특해 싶겠어요. 뭐 그런데도 그거 한 게 결국 이거 풍선 이만한 풍선이 이미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데 아직은 더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을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더 불어넣으면 이제 풍선은 더 커지겠죠. 그쵸. 근데 더 넣을 바람은 없고 이 풍선 갖고 쭈물럭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쭉 누르면 여기가 부풀러지고 여기를 꾹 누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이 국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시장이요? 양적 완화가 됐던 양적 긴축이 됐건 돈을 갖다가 막 퍼부을 때는 같이 붕 뜨는 거죠. 맞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뭐 연준이 여기다가 돈을 더 넣을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줄이는 걸 조금 이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황쟁이들이 딱 비겁하게 도망갈 시점이 온 거죠. 장이 좋을까요, 내릴까요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하면은 이제 뭐 종목별 장세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M7이 빠졌는데 러셀 2000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 뭐 종목별 장세입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년물 할까요? 국채 수익이 좀 떨어지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종목별 대응을 할까요? 하면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잘할까요? 일단은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그동안 뭐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속도와 강도로 미국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 말부터 S&P 500과 나스닥에서는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어제 미국 장으로? 네, 미국 장으로요.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전 엄청나게, 세계에서 전부 미국 하면서. 다른 나라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글쎄. 그러면 네. 그 자금이 지금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전부 다 멈춰 지금은. 있다? 지금은 다 멈춰 있고. 갈 만한 돈들은 다 갔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제가 조금은 슬로해질 수 있다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더 들어온다라는 그러니까 달러가 좀 꺾이게 된다면 미국으로 더 들어갈까요, 돈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빠져나오거나 조금이라도 미국으로 들어간 돈이 워낙 많아서 여기서 일부만 빠져나와도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에 달러가 또 강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변수였다면 여기서 살짝 꺾이는 모습만 보여줘도 달러 약세를 자극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빠져나온다면 다른 나라들의 낙수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 오르면 얘네 S&P 500이나 다른 애들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면 다른 쪽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정된 흐름 안에서 등락을 보일 뿐이지 이게 쭉쭉 그러니까 2024년처럼 23년처럼 뭐 연에 30%씩 상승하는 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으로 들어갔던 돈이 10분의 1만 빠져나와도 다른 나라들은 몇십 %씩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달러 인덱스는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110포인트까지 갔다가 좀 꺾인 모습들인데 지금 가장 최대 문제는 유럽이죠. 유럽이 가장 불안하고 그런데 아마 10월 29일, 30일 날 22회의가 있을 텐데요. 그때 50bp를 하든 25bp를 인하하든 저는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더 내려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bp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기대가 너무 과했네라고 하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0bp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금리나 가속화는 좀 멈추는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에 조금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어서 이래저래 유로가 반등한다. 네,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도 유로나 파운드가 이 정도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달러도 다 왔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환율 쪽에서의 변화가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쏠렸던 유동성이 작은 트리거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을 상반기 주에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이 금리 동결했습니다. 어떤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여지세요? 저희 하우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찝찝했던 게 환율이었거든요. 환율. 한은 총재가 신년사에도 말했는데 뭐 경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집어서 환율을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달러 환율이
1,540원 밑으로 1,540원대만 있어도 진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열렸을 것 같은데 1,550원대 위에서 여기서 30원만 튀어도 그냥 1,500원대 근처 가는 거고 전고점을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다, 경기 부양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환율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아마 금리 인하는 좀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2,53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72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1% 올랐었죠. 오늘 호가는 54,600원. SK하이닉스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미 6% 가까이 올랐고 최근에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1만 2천 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 104만 2천 원. 현대차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1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1.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1,800원.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 네이버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0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0.3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1,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도 0.9%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 6만 3,800원이고요. 이 가운데 HLB는 1%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58%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4%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호가 12만 2천 원. 삼천당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이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5만 8천 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에서 좀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쪽 원전 관련주네요. 지금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강세가 예상되고 어제도 이미 2% 이상 올랐었고 지금 호가 2만 1,500원.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3.6% 강세가 예상되고 호가 3,02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또 개장하고 나서 움직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진엔테, G2파워 오늘 지금 호가에서 강세가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글쎄요, 또 오늘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조선 원전주 이런 섹터들이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또 외국인 어제 많이 매수했잖아요. 네. 오늘도 또 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며칠 사이에 그 규정했잖아요. 단타쟁이. 네,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죠. 예, 우리나라 뭐 ATM 기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미국이 고만고만했는데 뭐 크게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또 많이 빠질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종목별 장세겠죠. 뭐 수남매 장세. 예. 참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근데 우리 업종 중에 특별히 못 오른 업종이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수남매 장세라는 말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동안 아무도 관심 없었던 업종들이 한 번씩 튀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반도체 한 번 튀어졌고 자동차 한 번 튀어졌고 하다못해 2차 전지까지 그렇죠. 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바꿔나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컴퓨터전이나 쭉쭉 끌어올릴 만한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인 업종들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움직이는 그러면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1차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2,600, 2,650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좀 쉰다 하더라도 다시금 부러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좀 하단을 지켜주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중국 지표입니다. 오늘 중국 GDP랑 그리고 중국 취급물 지표 나오는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요? 네네. 왜냐하면 기조 효과가 2%포인트 이상 들어오는데 그게 좀 예상치가 좀 높지 않다 보니까 예상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예상으로 오늘 점심 지나면서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중국 경제지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내수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해석이네요. 지금 뭐 예. 많은 분들이 경기가 예. 왜 좋아지냐라고 물어보시는데 23년 7월부터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썼습니다. 네네. 예, 11월에는 재정 드라이브 걸었고요. 금리 인하했고 작년 24년 9월부터 더 센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환호를 한 거지. 그전부터 꾸준히 경기 부양 정책을 썼는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경제공책 회의에서 내용은 명확합니다. 돈 더 풀고 재정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 살리고 내수 살리겠다. 너무나도 명확한 흐름이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지속되게 된다면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중국 경기가 이제는 살아난다. 그걸 넘어서 한국이나 신흥 아시아, 유럽 경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많이 예상했던, 걱정하셨던 흐름과는 정반대 흐름들이 좋은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미국보다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네. 국가들 수익률을 좀 더 높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우리나라 어떤 섹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먼저 올라올 예. 업종들은 그동안 못했던 업종들이고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네. 뭐 이런 쪽들이고 뭐 조선기계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기계? 다만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많이 글쎄. 올랐죠. 좀 한두 달 정도는 좀 쉬었다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환점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취임 전후라고 볼 수 있겠죠.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엄청 세게 들어왔는데 일단은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볼 것들은 아마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거나 좀 등락이 있을 텐데 화장품하고 음식료 쪽도 좀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서 흔들린다면 한번 상반기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참 그 음식료 섹터에서는 이제 그 삼양식품, 네. 그 불닭볶음면을 엄청나죠. 필두로 뭐 신수추추다 작년에 네, 네.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쪽도 좀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삼양식품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알파 세대가 뽑은 네. 최고 브랜드라고 네. 하는데 왜냐하면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예. 꺾이질 않습니다.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뭐 워낙 그쪽이 많이 올랐어요. 올해 한 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작년 말부터 본다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삼양식품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게 97만 원이에요. 네. 예, 와. 근데 지금 왜 좀 쉬었다 가냐고 하냐면 화장품하고 음식료 업종의 그 실적 계절성이 너무 뚜렷해요. 네. 4분기는 안 좋고 2, 3분기 좋고 이런 그림이라서 4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가 뭐죠? 알파 세대? 저도 제가 알파 세대가 아닌데 지금 2010년 이후 출생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네요. 네. MG, Z 세대까지 알파 그 이후 세대죠. 그러네. 알파. 영어 스펠링에 Z 다음이 없으니까 이제 또 알파로 알파. 가는구나. 네. 2010년 이후. 네네네. 201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이면 2010년에 태어났다 한들 지금 이제 15, 네, 16살. 중학생. 네. 그쪽에서 지금 불닭 좋아할 만하네요. 엄청 열풍이라 그러고 뭐 네.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 찍고 하다가 삼양에서 선물을 주니까 막 울고 뭐 그런 동영상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 열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좀 장 열리고 나서 뭐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더 봐야 됩니다만 하이닉스 이거 21만 원 어제 종가는 저 같은 이 차티스트 눈에는 이거 큰 고비를 넘어선 걸로 보이는데 이거 이제 더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로? 그쵸. 예? 저희 20만 원이 20만 원, 21만 맞습니다. 원 여기가 굉장히 그거 했는데. 타이트한 구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길 넘으면 예. 쉰다 그래도 더 올라가는 그림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저는 19만 원에서 한번 막혔다가 예. 20, 21만 원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와 다이렉트로 21만 원 넘어버리는 그림이라서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선 좀 쉴 수는 있어요. 워낙 여기서 급등을 맞아. 했기 때문에 워낙 좀쉴수 급했어요. 있- 네. 월 보고 보니까 아우 막 붓기둥이네요. 네. 20% 이상 올라왔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쉰다 하더라도 저는 더 멀리 가기 위한 조정이지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은 절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원전주 움직임 좋아 보이는데 원전주는 어때요? 사실 뭐 두산그룹주 같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두산 스코다 파워 체코프라 거래소에서 IPO 이 이슈가 있긴 한데 이 원전주는 어떨까요? 사실 이게 AI 쪽에서 이제 전력 전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원전은 필수다라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도 있었고 또 정치적 리스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뭐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되돌려진 상황이라서 좀 주가 흐름들이 좀 탄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도 있고 향후 원전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얼만큼 수출이 되는지 수주를 따는지 이번에 체코 문제도 얼마나 빠르게 풀리는지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하락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주요 대형주들,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하락으로 이끄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점유율이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4% 넘게 떨어졌고 뭐 테슬라도 전일 8% 강세에 이어서 다음날 3%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떨어집니다. 2,520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72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7% 떨어집니다. 53,9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이네요. 지금 20만 1,000원 선에서 20만 9,500원 선에서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35만 1,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8% 떨어집니다. 103만 4,000원. 현대차도 0.9% 떨어지네요. 21만 7,500원. 그리고 기아도 0.6% 내림세입니다. 10만 2,700원이고 셀트리온 소폭 하락합니다. 18만 1,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으로 4만 4,100원. KB금융 0.7% 하락합니다. 9만 100원이고요. 네이버가 0.7% 내림세로 20만 5,000원. 일단 오늘 지금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8% 하락합니다. 지금 하루 만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네요. 31만 500원. 에코프로비엠도 0.7% 내림세로 13만 원 선입니다. 지금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에코프로 약보합으로 6만 3,100원. HLB는 0.6% 떨어집니다. 7만 8,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하락합니다. 2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1% 하락으로 11만 8,800원. 어제 4% 올랐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삼천당제약이 강보합으로 17만 1,700원이고 클래시스가 오늘 흐름 좋네요. 2% 강세로 5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휴젤 약보합으로 25만 8,000원, 엔캠 소폭 하락합니다. 14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한전산업이 17% 급등합니다. 11,88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LS에코에너지도 8% 강세로 42,250원, LS일렉트릭도 10% 급등합니다. 21만 4천원이고 LS도 3.69% 상승하면서 11만 5,200원, 재룡전기, 대원전선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G2파워, 세명전기도 7%에서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그리고 광명전기 다 올라가네요. 한전산업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자, 그리고 오늘 뭐 호가 흐름 좋았던 원전 관련주 역시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진엔텍이 10% 급등합니다. 22,350원이고요. 지금 금양 그린파워 1% 강세고 두산 에너빌리티 3.8% 상승 중이고요. G2파워 보셨고 우리기술,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모두 6%에서 5% 강세입니다. BHI도 5% 이상 상승하면서 18,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태양광 쪽도 움직임이 약간 나타나네요.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밖에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남,
좀 10% 급등합니다. 3,855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강보학권이고 지금 초전도체 쪽은 일부 종목 개별적인 이슈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남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좀 다소 지지부진한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04억 원 매수 5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8억 원, 283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28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1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월 20전 상승한 1,457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네. 개장 초에 보여줬던 낙폭을 줄이고 있고 네네. 지수가 네. 환율도 상승 출발입니다만 지금 오히려 전일 대비 보합 수준 내지는 약 몇십 전이라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강한 거죠. 야, 참. 저는 계속해서 새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만 우리 시장이 증시나 외환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게 시장 참여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이 각각의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모인 그 총합으로의 결과인 이 가격 지표가 이렇게 단단한가? 우리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한국 굉장히 불안하게 보일 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오히려 좀 뭐랄까 이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직접 하는 축구는 완전 이 개발이라서 축구는 못 하는데 보는 눈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한참 때 우리 한국 축구 보면서 답답했던 게 골키퍼가 우리나라 골키퍼가 왜 자꾸 뻥뻥 차올리는 그 뻥 축구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공격이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저쪽에 상대방한테 바로 공을 갖다가 뺏길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빌드업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수비수에게 전달되고 미드필더로 가고 네네. 그래서 공격수까지 네. 축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잖아요. 네. 우리 지수가 빌드업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차근차근 다지면서 저도 빌드업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아까도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거 하나의 빌드업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네. 지수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실 거예요. 겨우 2,500을 회복한 상황이고 여기서 쭉쭉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종목이나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은 명확하게 업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빌드업에서 든든한 풀백 역할을 해주는 게 연기금이 아하. 들어오면서부터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여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는 이제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착 치고 들어오면은 쭉 올라가고 좀 뒤로 빠지면은 좀 쉬었다 가고 이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 것은 장중 흐름인데요.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장 막판에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네. 장중에 반대하더라도 네. 장 후반에 밀리는 그림들이 계속 나와서 참 마지막까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좀 더 올리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 방향성이나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빌드업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참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렇게 잠시 보니까 정말 힘겹네요. 네, 힘겹습니다. 좀 반등이 나오나 싶다 보면은 그쵸. 또 눌리고 네. 맞고. 참, 네. 반도체 쪽은 어떨까요? 반도체. 반도체는 저희 계속 좋게 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 보니까 이제 21만 4천 원 다시 네.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들어오면서 예. 좀 치고 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제 실적 네, 발표했고. 실적 발표 전후로 네. 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 속도 조절. 꺾인다라기보다는 지금 2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네. 단기간에 그것도. 네네. 그래서 좀 쉬었다 가는 그림 정도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편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투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신 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쉴 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17만 원에서 올라올 때 쭉 치고 올라왔다가 하루 이틀 쉬고 쭉 치고 올라왔다가 하루 이틀 쉬고 하는데 거의 쉬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 정도는 쉴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매수 기회로 타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초에 신규 상장주 IPO 좀 큰 것들이 많죠. 네,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뭐 돈이 빤한데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보다는 좀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끌고 가는 대형주들만 좋은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네. 그래야지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도 막 탄력적으로 움직일 텐데 예.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연기금 플러스 외국인 매수가 그냥 시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집중하는 대형주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보통 1월달 연초 효과에서 왜 맞습니다. 중소형주들 많이 네.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연초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연초 효과는 있었는데 중소형주 보통 쪽은 1월 효과, 1분기 효과가 예. 들어오려면 정책이 세게 들어와야 됩니다. 정책이. 근데 그때 지금은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막 뜨겁게 움직일 때는 연말 연초에 산업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네. 관련 산업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부양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산업 정책으로까지 그 틀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정책 리스크도 큰 상황이고 네. 그래서 내수에 대한 부담보다 내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대외 변수의 기대감이나 불안심에 좀 진정되는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올해는 이상하리 만큼 1월 효과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장이 좋은 와중에 차익 실현이 됐건 네. 아니면 이렇게 장이 조금 불안해 보여서 뭐 포지션을 정리하든 우리 이제 해외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국내 네. 투자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그 돈으로 우리 국내로 다시 돌아올 네.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나요? 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코스피와 미국 증시 간의 격차가 워낙 크고 미국 증시는 좀 떨어질만 하면 튀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갑작스럽게 한국 증시로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일단은 2,700, 800 정도는 가야지 코스피도 오르네? 레벨업 됐네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레벨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20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이 굉장히 열풍을 불었을 때 그때를 한번 되돌아가 보자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역발상으로 한국을 좀 줄이고 미국을 더 많이 샀다면 지금 돈 많이 벌었겠죠. 지금도 좀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가 부러지는 와중에 네. 우리만 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부러지게 된다면은 미국이 강하겠죠. 다른 나라들은 더 약해질 거고. 네, 그런데 저희는 부러질 가능성은 상반 기준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은 오른다 하더라도 10에서 15%, 코스피는 지금 2,500이라고 본다면 한 15에서 2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또 환율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미국에서 10에서 15%를 먹는다 하더라도 환율 영향이 있어서 그 폭은 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코스피를 좀 바라볼 때고 또 해외 증시를 바라본다면 좀 중국 증시를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네. 그래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한참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좀 네. 움직임도 있었고 네. 예,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에 또 많이 또 반등하기도 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좋은 그림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것처럼 성장성을 재평가받다기보다는 네.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신약 개발 그에 따른 실적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업종 종목보다는 좀 실적이 확실한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것은 성장성 재평가라기보다는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HD 현대 설 앞두고 협력사 자재 대금 3,500억 조기 지급 뭐 이런 뉴스가 보이는데 잘하네요. 네. 돈 잘 버는 대기업들이 이런 거 빨리빨리 해주면 그쵸. 좋죠. 지금 다들 그러니까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도 많고 대형주들은 괜찮은데 중소형주가 힘든 것도 그런 영향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만큼 좀 전반적인 온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7일 날
임시공휴일로 해서 하루 더 놀게 됐는데 여의도 제가 아는 식당 주인분들은 다 한숨만 쉬시더라고.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매상이 하루 더 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24년 매출액이 23년 대비, 그러니까 좋았을 때도 아니고 23년 대비 40%가 줄었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의도 그것도 국회 쪽에서 일하는 그 식당을 차리고 하는 친구인데도 되게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하는 총재께도 그러셨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면은 자영업자를 돕는 방안을 네, 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른바 QQE에서 Q죠, 퀄리티티브죠. 네, 네. 질적인 네. 도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자영업자가 힘들고 한국 매수가 안 좋은데 어떻게 코스피가 올라가냐? 코스피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은 대외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좀 차별화해서 놓고 보시되 정책적으로는 진짜 취약한 쪽, 힘든 쪽을 좀 타겟팅을 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양지수 워낙 많이 올랐었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시장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 약세로 2,520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0.09% 강보합으로 72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91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73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지금 개인만 홀로 1,44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팝니다. 314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만 36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은 전기 장비와 식품, 기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 해운과 조선 업종은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가 또 올라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력 부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한 데 더해서 LS 일렉트릭이 머스크 CEO가 설립한 AI 개발사 xAI의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한전산업이 20% 넘게 급등합니다. 12,2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전기전은 상한가입니다. 5,770원. 제일일렉트릭이 11.6% 급등하면서 거래가 14,770원이고요. G2파워가 13.2% 급등하며 8,730원에 거래되고 있고 LS 에코에너지도 16% 넘는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5,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선 쪽도 오늘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전선주 내에서 LS 에코에너지 여전히 15%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LS 마린솔루션이 4% 넘는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7,700원입니다. LS 3% 넘게 올라갑니다. 11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I 메탈이 2.65% 강세로 2,325원, 대원전선 2.3% 오름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4,005원으로 집계됩니다. 원전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최종 계약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원전주 내에서 한전산업 22%대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2,420원이고요. 서전기전은 지금 상한가였는데 다소 좀 내려왔습니다. 28% 넘는 급등세로 5,770원대.
우진엔텍이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22,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이 5.5% 강세로 2,065원, G2파워 여전히 13%대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4 조기 공급 소식에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HBM 관련주 중에서는 PSK홀딩스가 8.69%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53,800원, 테크윙이 2.3% 오름세로 4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I도 2%대 강세로 17,850원, 예스티도 2% 넘게 올라가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 역시도 2.39% 상승세 보여주면서 2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지만 또 강한 테마는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이영진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수년간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전력 저장 장치 ESS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 글로벌 증시는 긍정적인 CPI 발표 후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국내 관련주들의 동향을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1월 2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는 에너지 부문에서 뛰어난 성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ESS 산업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서 AI가 급부상되면서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AI의 수요 증가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막대하게 전력이 소요되는 데이터 센터가 하이퍼스케일로 커지다 보니 전력 수급 문제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신규 ESS 설치량은 2018년 0.8GWh에서 2023년 26GWh로 5년 만에 30배나 급증했으며 글로벌 ESS 시장도 2023년에 52.9% 성장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나 성장을 하면서 EV 시장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성장성이 유망한 ESS 관련 기업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ESS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고 계신가요? 예, 국내 ESS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은 삼성 SDI와 LG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이 두 기업의 밸류체인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중 NCS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순행식 냉각 시스템은 온도 편차가 3도씨 정도로 1일 4회까지 충방전이 가능하여 공냉식과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50%나 절감됩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 순행식 냉각 시스템 양산 기업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 시점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계속해서 호실적을 유지해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음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에는 신성 ST를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사는 AI 산업의 중심인 북미 지역에 2026년 ESS 공장 완공을 목표로 퀀텀 점프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3.8조 원 수준의 수주 잔고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주가 전망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에서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TSMC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AI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붐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동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악재가 만연했던 국내 증시에도 모처럼 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엔비디아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을 추가로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관점을 잡아가신다면 올해 상반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마저 상승세가 멈칫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한파가 불어닥친 모습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어수선한 정부까지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또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보고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소연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쭤보기 전에 네. 무순위 청약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게 무순위 청약입니다. 뭐 네. 통장도 필요 없고 뭐 네. 가산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나 네. 집이 몇 채든 네. 뭐 신청하세요. 이게 무순위 청약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약에 여러 뭐 조건들이 있는데 네.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공급 안에서 모델하우스도 오픈을 하고 거기 당첨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당첨자들이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도 청약 시장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예. 청약에 대한 어떤 뭐 추가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주택을 청약에 도전을 했는데 덜컥 이제 당첨이 된 거죠. 물론 희망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그냥 도전을 했었는데 당첨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네. 분들이 막상 당첨이 되고 나니까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계약금도 좀 부족하거나 또는 중도금에 대한 그 여력이 없거나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 취소된 물량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시 무순위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순위가 따로 없는 데다가 이 순위 안에서도 어떤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한다든지 청약 통장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도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뭐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그 제도 손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송 대표님 설명하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참 분양받고 싶었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꼭 무순위 청약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기존에 네. 청약 통장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에 추가로 청약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뭐 지적인데요. 그게 이제 청약 제도에 따라서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또는 어떤 정권이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청약 제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경이 많이 돼 왔어요. 그래서 청약 제도를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 그 앞 정부도 수십 차례씩 이런 청약 제도를 계속적으로 손질을 봐왔는데 말씀하신 거대로 기존에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얼어붙고 그다음에 미분양 물량들이 시장에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도를 손질을 안 하고 있다가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살거나 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순번을 정해줘도 좋은데 주택 시장이 네. 이러면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어떤 분양 제도를 손질을 보면서 그 수요자들이 많이 뛰어들면 아무래도 분양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률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손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니 그 순번대로 돌아가도 되는데 예.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예. 있는 사람도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동탄에 거주하지 않고 예. 저기 멀리 계신 어허. 분들도 청약에 이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과열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런 과열 현상들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좀 쏠림 현상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청약 제도에 대해서 좀 손질을 봐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시장에 있던 뭐 여러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일정 부분 수렴을 하고 손질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저의 궁금증은 해소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공급 물량이 해소가 안 됐어요. 네.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줍줍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무순위 청약으로 해라 하는 누가 결정하는 그런 생각이면 자동적으로 무순위 청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 청약에 대한 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줍줍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무순위 청약은 정부에 있는 그 청약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일정 수준 그러니까 뭐 청약 경쟁률이 1대1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임의 공급이라고 해서 어떤 뭐 개발의 주체라든지 공급의 주체들이 그 방식을 정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공급의 주체들이 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줍줍 안에 소위 말하는 줍줍 안에서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그 방식과 그다음에 네. 공급자가 주체가 되는 그 선착순 분양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우리가 뜨겁게 예. 지금 뭐 청약시장이 불어오르는 곳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일정 그 정부의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주체에 대해서 누가 몇 채 그리고 어디에 공급을 할 거냐 그 임의 공급 같은 경우는 시행의 주체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또 줍줍이라고 다 같은 줍줍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설명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무순위 청약하고 줍줍의 종류 뭐 네네. 설명드리다 보니까 CG가 나갔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된다라면 특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1순위, 2순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공급이 다 됐는데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뭐 좀 이제 통장을 그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세대 가구원 같은 경우를 뭐 위장으로 좀 전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불법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조건을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무주택 조건 저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불법 행위로 돼서 재공급이 되는 것은 이제 무주택 조건과 거주 제한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1대1이 넘는 그 수준, 그리고 계약금이 좀 부족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포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들, 뭐 이런 규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들 이런 것들은 무순위 청약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제도가 변경이 돼서 무주택 조건이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선착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약 경쟁률이 1대1이 못 미치는 곳들 있잖아요. 뭐 지방권이라든지 서울의 외곽 지역들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임의 공급으로 하게 돼서 여기 이제 미분양 물량을 가지고 뭐 로얄층이라든지 선호되는 층수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건 자체는 무주택 조건이나 청약에 대한 그 조건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청약하고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조건과 거주지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거는 그 주택의 조건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주택 조건이나 거주지에 대한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손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정부가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착수 요건도 완화하겠다라고 했고 또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정비 사업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에 그 주요 업무 계획들 뭐 이런 부분 그 추진된 계획들을 보시게 된다면 무허가 건물들은 그 이제 그 노후불량 주택으로 포함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제외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함되지 않았던 보통 이제 무허가 건물들이 30년 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노후도가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런 무허가 건물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진단, 지금 재건축 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안전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의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평가 기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이 건물이 좀 부실하거나 멸실될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나와 있는 자막처럼 문제가 없어도 뭐 요즘에 주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 과거에 진 거 같은 경우는 뭐 소음에 대한 그
부분들 그리고 과거 단열, 그다음에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는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재건축하기에는 좀 안전하다라는 평가들을 진단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재건축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들. 그래서 위에는 재개발, 밑에는 재건축.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좀 없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대비했을 때 우리만 좀 소외받는다라는 뭐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아파트 리모델링도 사업에 대한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 마찬가지로 건설 사업 면허가 없어도 조합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 사업 외에도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제 신축 매입 주택 집을 짓고 나서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공사비 3에서 5% 정도를 인센티브해서 선 지급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또 신축 매입 주택을 짓는 그 사업자들이 좀 자금적인 자금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도 많고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선지급을 해서 사업에 그 속도를 올리고 사업의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게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신축 매입 그 임대주택이 앞으로 저런 그 공사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뭐 한 4만 2천 가구 정도가 착공이 된다라면은 아파트 시장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임대주택들 그리고 임대주택의 그 전세가 그다음에 월세가의 불안 요인들이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업무 추진 그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시장에 그 주택 가격과 또 임대주택 안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한 1, 20년 전 대비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는 많이 약해졌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막 대충 살래 하는 분위기도 많고 우선 이게 돈이 크게 안 된다는 거. 네. 그죠?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로서는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고 결국 또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간에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전이 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황이 대충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지금 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사업이 되는 곳만 진행이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곳들은 안 된다라는 그 평가들이 많은데요. 그 평가는 뭐냐면 결국 돈이 되는 사업장들에만 시공사가 달려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돈이 되는 곳만. 네. 지금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잠실 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탄천 주변 보면은 강남 운전면허 연습장 옆에 보면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가 있어요. 네. 저기가 사업에 대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붙어서 공사비 920만 원을 제한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리고 한남 4구역 보광동 있는 위치에 있는데 보통 이제 반포 건너편에 있는 사업지잖아요. 저기도 소위 말하는 그 돈이 된다라는 사업지다 보니까 저기도 이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다들 정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손을 놓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데 저런 사업장 안에서 경쟁 입찰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보면은 성남은행 주공 여기가 예전에 두산에서 계속적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좀 반응이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포스코 ENC에서도 같이 입찰 경쟁을 뛰어들면서 뭐 하이엔드 브랜드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한 650만 원 정도의 그 가격으로 형성을 하면서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참 이 문제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규제를 계속적으로 그 정비 사업
지는 많이 하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그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의 그 사업지가 투자하는 세력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뭐 투기 세력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이라고 보는데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개발이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그 뭐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들을 보면은 현실에서 보면 이게 참 안 맞는 게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또 규제를 하고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부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사실 그 프레임은 아주 좀 정의롭죠. 뭐 투기 세력을 막고 어떤 그 입주자들이나 그 거주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러게요. 투자자들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누르게 된다라면은 그곳에서 뭐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어렵다. 그게 이제 어려운 것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주택 공급 부족, 특히나 뭐 선호하는 새 집이 부족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그리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그 수준 안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그 눌러버리게 된다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투기 세력을 막기는 막아야겠지만은 이제 뭔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또 막아서는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정비 사업 들어간 1기 신도시 좀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선도지구 선정 마무리됐고 이제 대규모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도 지원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사실 공급 자체가 워낙 지금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주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규제가 있지 않고 있었다면 그 물량들이 있어서 이런 이주 수요들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주들이 발생되면 그 수도권이라든지 그 서울권역 뭐 이런 쪽으로들 많이 그 임대 수요들이 이전을 할 텐데 전반적으로 물량들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입주 물량 예전도 전년 대비했을 때 뭐 한 27% 정도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 대한 그 과열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이런 과열들을 막겠다라고 보는데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비아파트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생활 여건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시장 환경과 앞으로 1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권 도심권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 수요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규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그 어떤 뭐 방향 이런 부분들은 뭐 현재 정부가 됐던 뭐 다음 정부가 됐던 일정 부분은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제가 말씀드린 유연하다라는 거는 규제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은 시장의 혼란과 뭐 임대 시장, 뭐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참 깝깝해요. 그 기간 동안 어디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이미 사람 살고 있고. 그럼요. 네. 아니면 그냥 조금 멀더라도 지방에 빈집 둘러 가야 되나? 미분양. 근데 뭐 거기서 병원을 다니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하면은 내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인근에 주택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인근에 주택 공급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참 옛날부터 의식주 했는데 이 주 만만치 않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자꾸 한파가 돈다? 진짜 그런가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네. 이 동네도 이렇게 됐어 싶은 데가 많아요. 뭐 건물 전체든지 아니면 그 알짜배기 1층이 텅텅 비어 있고 뭐 임대 플래카드가 막 붙어 있고 네. 그게 너무 자주 목격되니까
그렇죠. 지금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런 소비를 통해서 또는 그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야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권이라든지 자금 여력들 그 수익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 성장에 대한 뭐 이런 그 긴축된 그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곳이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강남보다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 하락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도봉구, 중랑구, 구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강남을 비롯해서 그 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가격선을 보게 된다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격에 대한 격차가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뭐 주택 가격의 뭐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 가격이 하향이 된다라는 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소위 그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남과 잠실 일대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시장의 그 전문가들이나 또 부동산에 참여하시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얘기로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지금 보합 수준이 아니라 더 빠졌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다가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보합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게 뭐 이게 정치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제 대선 행보에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의 뭐 이런 자율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검열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게 그 개개인만의 그 자율권 그리고 하나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곳 자체도 어떤 거래에 대한 자율성, 그다음에 본인 재산에 대한 자율성을 너무 누르는 그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가격의 그 안정화에도 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뭐 폐지에 대한 그 얘기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글쎄요 좀 어제 행보 보고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매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네요. 예. 어제 정도의 급등이라면 뭐 이런 정도의 숨고르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다만 가능하다고 외국인 봅니다. 수급이 좀 아쉬운. 네, 면은 있네요. 오히려 일본이 많이 빠지고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조금씩 밀리고 있네요. 네. 다음 주에 또 BOJ도 있고 하는데 달러엔 쪽으로 일본 니케이 쪽으로도 조금 시선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